3회 원가 관리회계 문제입니다. 1번. 자,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와 거리가 먼 것으로서요. 제조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고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2번이 틀렸어요.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에 계상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경영자와 종업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맞죠? 2번. 기초원가와 단위당 가공비를 물었습니다. 단위당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두 개 더해주시면 되죠. 6만 원입니다. 가공비는 직접 노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월간 총 고정 제조 간접비가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20만 원 나누기 10단위를 해주면은 20만 원 나누기 10단위 하면 2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2만 원. 그래서 직접 노비하고 모두 다 더해주시면 10만 4천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병원에 간호사 급료는 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21일 초과해서 지급되면 기본급 120만 원에 추가적으로 시간당 7,500원. 시간당. 그러면 1시간을 일하면 7,500원, 2시간 일을 하면 15,000원, 3시간은 22,500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준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기본급 딱 120만 원 정해져 있고요. 시간당으로 쭉 늘어나는 걸 준변동비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간당 7,500원에 밑줄 쳐놓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2번이었었고요. 4번.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차변에 기초 제공품 들어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뭐 들어가죠?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가고요. 제품 제조 원가 밑에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은 15,000원 나와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15,000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2만 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10,000원 나와 있고 노무비는 8,000원 나와 있어요. 직접 노무비는 8,000원. 제조 간접비는 노무비의 50%니까 4,000원이 되겠죠? 4,000원. 그러면은 37,000원에서 15,000원, 25,000원, 37,000원에서 2만 원을 빼주면 17,000원이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5번. A와 B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A는 뭘까요? 단기총 제조 비용이고요. 단기총 제조 비용은 공장에 투입된 걸 얘기하는 거죠. 제조 공정에 투입된 거. 자, 그 다음에 B는 완성된 걸 묻는 겁니다. 완성품 제조 원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제조부문 C, D와 보조부문 A, B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 B의 발생원가는 각각 40만원, 48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배우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제조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부문을 써주시면 돼요. 제조부문이 C, D라고 나와 있고요. 보조가 A, B라고 나와 있어요. A의 부문비는 40만원 나와 있고요. B의 부문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48만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이렇게 두 군데로 배부를 해주는 거죠. 48만원도 두 군데로만 배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가 C와 D에 가는 게 30%와 50%입니다. 그냥 곱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40만원 곱하기 가끔 40만원 곱하기 30%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얘가 100%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80%분의 30%를 해주시면 돼요. 8, 5, 40, 5, 3, 15니까 여기는 15만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나머지 25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48만원 곱하기예요. 48만원 곱하기 B가 C와 D에 40%, 20%가 가네요. 두 개 더해주면 60%죠. 60%분의 40%입니다. 6, 8, 8, 4, 32. 여기는 32만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16만원이 들어갑니다. 무릎이 뭐로 물었습니까? C가 배부 받은 걸 물었으니까 두 개 더해서 47만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보조 부문비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1번이 맞죠?
보조 부문비는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거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단계 배부법하고 상호 배부법만 용역 수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방금 했었던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과관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수혜 기준이 아니라. 2, 3, 4번은 모두 틀렸어요. 주식회사 3.1은 2G 휴대폰과 3G 휴대폰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업 원가표가 아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죠. 물음은 총 제조원가를 물었어요. 여러분들 2G 휴대폰하고 3G 휴대폰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10만원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3G는 15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직접 노무비가 노동시간당 200시간을 일을 했는데 500원이니까 10만원 지급되는 거고요. 3G는 역시 마찬가지 200시간 500원이니까 똑같이 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0만원이 지급됐어요. 토탈 재료비는 25만원이 발생을 했고 토탈 노무비 2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토탈 제조간접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0만원이고 이 제조간접비를 두 군데로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해라. 그러니까 30만원 곱하기 노동시간이 200시간분의 200시간 똑같네요.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400시간이죠. 400분의 200시간에서 똑같이 15만원씩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40만원이 3G의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더해주신 게 제조원가니까 3G는 4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를 보실래요? 변동비가 50만원, 고정비가 4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동비는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고요. 고정비는 최대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조립 부분에 배부될 걸 물었어요. 그러면 변동비는 여러분들 50만원 나와 있어요. 50만원 곱하기 실제 사용시간이 160, 90이니까 250시간이에요. 250시간 분의 조립 부문으로 배부될 거니까 160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160시간 32만원이 나옵니다.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40만원 나와 있죠? 40만원 곱하기 최대 사용시간이 500시간이고요. 500시간 분의 조립이 400시간입니다. 400시간 32만원 두 개 더해서 64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주면 64만원 4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공정 X와 관련된 자료이다. 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에서 투입되며 가공비는 밑줄 쳐주세요. 공정 착수 시점에서 투입된다. 밑줄 치고 수량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가공비는 항상 이 문장밖에 나올 게 없어요. 환산량입니다. 평균법으로 예산된 완성품 환산량과 선인선출법으로 예산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죠. 기초의 차이입니다. 일단은 써볼게요. 제가 일단 쓰고 가르쳐 드릴게요. 평균법을 먼저 할게요. 평균법. 재료비와 가공비입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평균법은 차변에 수량 안 들어가고요. 대변만 들어갑니다. 완성 수량이 55,000개. 완성 수량은 55,000개. 여기도 55,0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말 수량이 5,000개 나와 있죠. 기말 수량이 5,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완성도가 20%니까 1,000개만 들어갑니다. 1,000개. 두 개 더해주시면 6만 개 나오죠. 6만 개. 여긴 두 개 더해주시면 56,000개가 나옵니다. 자,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재료비와 가공비 나눠서 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대변은 똑같아요. 55,000개, 여기는 5,000개 똑같습니다. 가공비 55,000개, 그 다음에 1,000개가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6,000개 들어갑니다. 기초 수량이 6,000개, 가공비는 환산량이니까 3,600개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60%니까. 두 개 뒤에서 6만 개에서 6,000개 빼주면 54,000개 나오고요. 54,000개. 두 개 뒤에서 3,600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52,400개가 나옵니다. 52,400개.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6,000개하고 그죠? 6,000개. 재료비는 6,000개 차이 나고 가공비는 몇 개의 차이 납니까? 3,600개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평균법이 크죠? 평균법이 커요.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했을 때 평균법이 큽니다. 그리고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란 말이에요. 기초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T자 계정 그래서 푸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물음이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의 차이를 물었으니까 기초구나. 그러면 기초 수량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초 수량이 6,000개 나와 있죠. 그래서 재료비는 수량이라고 그랬으니까 6,000개, 가공비는 환산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6,000개 60%에서 3,600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T자 계정을 그리지 않아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1은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초와 기말의 물량은 동일하나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증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판매량하고는 관련이 없죠. 판매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문장을 보고서 그냥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보시고서 제공품 계정이 그죠? 제공품 계정이 판매량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노무비 들어가고요. 기말제공품 들어가고 제주간접비 모두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입니다. 12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가 감소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기억 틀렸습니다. 표준원가에서 벗어나는 모든 차이를 모두 검토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차이만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틀렸어요. 종합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재료비를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든 능률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의 변동재정간접비의 소비 차이를 물었어요. 여기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죠. 실제 발생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30만 원 나와 있고요. 중간에는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들어갑니다. 실제 시간 기준 690만 4천 원이 들어가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624만 9천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소비 차이가 되는 거고요. 끝에 두 개의 차이가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능률 차이. 시험 문제에서는 소비 차이를 물을 때도 있고 능률 차이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비 차이를 물었으니까 60만 4천 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죠. 답은 3번. 14번.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는 가격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능률 차이, 수량이 계속 불량이 발생해서 수량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 부문의 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정 계획의 차질이 생겼을 때 노무비에 있어서 불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일정 계획이면은 기간이죠. 그죠? 기간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능률 차이예요. 가격 차이가 아니라 능률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정 계획은 기간은 시간의 차이는 능률 차이입니다. 틀린 것은 2번. 원재료의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에 비해서 투입량이 절감되면 유리한 수량 차이, 그러니까 능률 차이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공장 노무자의 비능률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노무비에 불리한 능률 차이, 능률적 업무 수행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의 차이는 능률 차이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15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 구입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3만 원이고 능률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15,000원이다. 여러분 그러면 두 개를 상계 처리해 보세요. 불리한 차이 3만 원, 유리한 차이 45,000원이니까 두 개를 상계 처리하면은 유리한 차이가 15,000원 나오네요. 그 유리한 차이가 15,000원이에요.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인데 유리한 차이가 15,000원 생겼어요. 그럼 결국은 매출 총이익이 15,000원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15,000원만큼 감소하는 거죠. 매출원가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리한 차이는. 때문에 매출원가 27만 원 나와 있으니까 27만 원에서 15,000원을 빼주면은 25만 5천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자, 판매량이 400단위였었을 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500단위를 생산해서 문제를 보시면 500단위를 생산을 해서 몇 단위를 판매를 했습니까? 400단위를 판매를 했으니까 남은 것은 몇 단위가 남았을까요? 100단위가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곱하기 단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 간접비. 여러분들 변동 판매 관리비는 안 들어가요. 변동 판매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만 원 나와 있죠. 10만 원 나누기 500단위 생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10만 원 나누기 500단위를 생산했으니까 200원입니다. 옆에다 200원 써보세요. 고정 판매 관리비는 안 들어가요. 고정 판매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단위당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에서 1,400원이죠. 1,400원이 됩니다. 곱해주시면 14만 원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이니까. 만약에 변동 원가를 물었으면은 1,200원을 곱해주시면 돼요. 판매 관리비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조 원가에는 제품 재고액에는 판매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7번 문제를 볼까요? 17번 문제. 나왔었던 문제니까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손익계산서를 모두 작성한다. 실제 매출액,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총 공헌이익은 모두 예상과 비슷하였으나 순이익이 훨씬 미달하였다.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강의에서 실제 고정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제품 A를 700단위 생산하였는데 단위당 변동비는 9원이며 단위당 고정비는 4원이다. 기초재고 수량은 없었으며 기말만 100단위일 때 전부원가 계산 방법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기초재고자산 속 고정비죠. 기초재고자산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 속 고정비 이렇게 해주시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는데 기초는 없어요. 기말만 100개가 남아있다고 나와있죠. 곱하기 고정비니까 고정비 단가를 곱해주시면 돼요. 4원. 그래서 400원 나옵니다. 400원.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변동원가 계산은 400원 빼서 60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이 뭐를 물었어요?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기말 재고액은 물음이 기말 재고액을 물었죠. 순이익을 물은 게 아니라 기말 재고액은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400원 감소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9번 디노쇼와 관련된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저녁 식사비, 기념품, 가수 출연료, 대관료, 티켓 발행 고정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수 출연은 1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50명이 오나 똑같이 줘야 되겠죠. 고정비고요. 행사장 대관료도 고정비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비나 기념품은 사람에 따라서 틀려질 테니까는 변동비가 되는 거죠. 행사 참석 인원은 5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즉 손익분기점을 묻는 거예요. 1인당 최소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예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입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입니다.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손해를 보지 않는 선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뭡니까? 손익분기점을 묻는 문제예요. 얘가 0일 때 고정비가 가수 출연료, 대관료, 그 다음에 티켓 발행 고정비가 있으니까 토탈 60만 원이죠. 그러면 공헌이익도 6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변동비가 얼마 있습니까? 변동비가 저녁 식사비가 단가로다. 1인당이에요. 1인당 7,200원, 1인당 800원. 두 개 합치니까 얼마죠, 여러분? 8,000원이죠. 8,000원. 변동비는 8,000원. 1인당 8,000원 곱하기 50명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나옵니까? 58은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매출은 100만 원이 돼야 되겠네. 그죠?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지 60만 원이 나오죠?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서 60만 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겁니다. 나누기 50명을 해주면 50, 2만 원이 나옵니다.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이 티켓 비용이다라는 얘기죠. 참석 요금은 2만 원. 20번. CBP 분석과 레버리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공원 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변동비가 높으면 공원 이익률은 낮게 나옵니다. 변동비가 낮으면 공원 이익률은 높게 나오겠죠. 모든 원가를 고정비 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익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 고정비 비중이 큰 원가 구조를 가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크죠. 그죠? 지난 강에서 계산해드렸습니다. 때문에 불경기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가 틀렸습니다. 고정비가 크면 불경기가 됐을 때 엄청난 타격을 받죠. 원가 함수를 조업도에 따라서 1차 함수로 추정하는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함수가 선으로 쭉 되어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20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21번.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288원, 단위당 변동비는 216원, 고정비가 15만원, 목표 이익은 66,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자, 판매 가격이 288원이고요. 단위당입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216원이죠. 216원. 그럼 공원 이익은 72원이 나옵니다. 고정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100%일 때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72원 나누기 288원을 해주시면은 25%가 나오죠. 25%. 얘는 75%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누기 25%를 해주면 여러분 나누기 25%를 해주시면 15만원 나누기 0.25를 해주시면은 60만원이 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60만원이 되는 거죠. 60에 75%, 67은 42, 45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15만원이 나와서 고정비가 15만원이니까 손익분기점은 0이 되는 거예요. 목표이익이 그런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66,000원이라고 그랬어요. 목표이익이 66,000원이다. 고정비는 15만원인데 그러면은 얘는 얼마 나올까요? 21만 6천원이 나오겠죠? 21만 6천원이 나옵니다. 자, 공원이익률이 25%라고 나와 있으니까 25%로 나눠주시면은 매출액이 나올 거예요. 21만 6천원 나누기 25%를 해주시면은 86만 4천원이 나옵니다. 86만 4천원. 옳은 것을 물었어요. 공원이익률은 20%가 아니라 25%가 돼야 되고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안전한계율은 목표이익을 달성했을 때 안전한계율은 여기 봐요. 26만 4천 원만큼 안전한 거죠. 26만 4천 원 나누기 26만 4천 원 나누기 86만 4천 원을 해주시면 돼요. 86만 4천 원을 해주시면은 약 30%가 나옵니다. 86만 4천 원을 해주시면 약 30%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000개의 제품을 팔아야 된다. 자, 목표 이익이 86만 4천 원이잖아요. 나누기 판매 단가가 288원이에요. 86만 4천 원, 86만 4천 원 나누기 288원을 하면 3,000개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원가 조업도 이익의 도표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이 15만 원일 때 회사의 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출액이 15만 원일 때 회사의 이익을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매출액이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15만 원. 15만 원 나와 있죠. 변동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현재 매출액이 10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10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이 나왔죠. 고정비가 6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선이 6만 원이 되는 거고요. 변동비는 4만 원이 됐어요. 변동비는 4만 원입니다.
손익분기점일 때 매출액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6만 원 나오고 그래서 6만 원에서 6만 원 빼서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100%일 때 변동 비율이 40%잖아요. 4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주면 4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도표에서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주면 4만 원이 바로 변동비가 되는 거죠. 변동비. 그래서 4만 원입니다. 공원이익은 60%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매출액 15만 원 집어넣어 볼까요? 15만 원 곱하기 40%하면 6만 원 나오죠. 그러면 빼주면 9만 원이 나오고요. 고정비가 6만 원이 있으니까 영업이익은 3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3만 원. 22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안전한계율을 계산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다 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안전한계율을 계산을 해라. 매출액이 1,600만 원 나와 있죠. 매출액이 1,600만 원.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40만 원. 960만 원이 공원이익이고요. 고정비가 18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현재 780만 원이에요. 퍼센트로 구해볼까요? 얘를 100%로 놓고 봤을 때 960만 원 나누기 1,600만 원을 해주시면 60%가 나와요. 60%. 얘가 40%란 얘기죠. 그럼 60%로 나눠주시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올 거죠. 180만 원 나누기 60%라면 3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안전한계는 1,300이 되는 거죠. 빼주시면 1,300만 원 나누기 1,600만 원을 해주시면 돼요. 1,300만 원 나누기 1,600을 해주시면 81.25%가 나옵니다. 81.25%가 안전한계 이율이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구해서 매출액과의 차이를 안전한계 나누기 매출액 1,600만 원을 해주시면 81.25%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4번. 자, 이제 활동기준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제조간접비가 재료 처리, 조립, 포장의 활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재료 처리 활동 중에서 200만 원은 고정비이며 조립 및 포장의 활동의 원가는 모두 변동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당 제조 공원이익을 물었네요. 그러면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가 공원이익이잖아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입니다. 마지막 제출해 봤더니 단위당 판매 가격과 재료비가 각각 2,000원, 600원이다. 판매 가격은 2,000원. 변동비가 재료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00원. 재료 원가는 600원입니다. 재료 원가는 6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료 처리가 있죠. 재료 처리가 있고요. 조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이 있어요. 재료 처리 600만 원 중에서 잘 봐요. 재료 처리가 600만 원 나와 있는데 600만 원 중에서 고정비가 200이니까는 400만 원이 변동비란 얘기죠. 얘는 360만 원이 변동비고요. 얘는 420만 원이 변동비예요. 다 더해주시면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760만 원에서 플러스 420만 원을 해주시면은 1180만 원이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는 단가고 얘는 금액이니까는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해줘야지. 수량이 완성된 게 2만 개 나와 있죠. 그죠? 완성 수량을 해주시면 돼요. 완성 수량을 해주시면은 얘도 똑같이 단가가 나옵니다. 나누기 2만 개 해주시면은 590원이 나옵니다. 590원. 자, 이제 빼주시면 단위당 공업이익이 계산이 될 거예요. 자, 매출이 2,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출 2,000원에서 마이너스 재료 원가 600원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590원 빼줬더니 810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0원 1번. 24번의 답은 1번이에요. 25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나왔었던 문제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라고 나타나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타납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해년도 영업이익은 150만 원 나와 있고요. 여러 사업부 중에서 공원이익이 갑의 공원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1만 원이고 자, 갑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 밑줄 치고 고정비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정비. 공통원가 배분액이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22만 원이나 자, 공통원가 배분액 중에서 11만 원은 사업부 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폐지했을 때 영업이익은 얼마로 변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원이익이 21만 원이고요. 고정비가 22만 원 나와 있으니까 적자가 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자가 만 원입니다. 그죠? 공원이익이 21만 원, 근데 고정비가 22만 원이니까 적자가 만 원이에요. 갑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으면 공원이익은 안 생기겠죠. 근데 고정비는 11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자의 폭이 더 커지겠네요. 그죠? 적자의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영업이익은 150 적자가 얼마만큼 더 커지는 거죠? 10만 원의 적자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50이 아니라 10만 원만큼이 적자가 커졌으니까 140이 되겠습니다. 회사 전체 영업이익은 140.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을 폐지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150만 원이에요. 갑을 폐지를 하면 적자가 1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0만 원이 줄어들겠죠. 그죠? 적자가 1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영업이익은 10만 원이 줄어든 숫자 14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27번.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에 외부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자가제조할 경우에는 향후 급격한 주문에 대한 별도의 투자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니죠. 이거는 단점이죠. 대처할 수가 없죠. 네, 단점입니다. 자가제조할 경우 외부 공급업자와 유대관계를 상실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때 품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되는 단점이 있죠. 2번이 틀렸어요. 28번. 매출 마이너스 매출은가 매출 총익 나와 있고 판매관리비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이다.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중에서 50%가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가 변동비라는 얘기고요. 회사가 제품을 500단위 9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추가 주문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추가 주문 받는 것을 증분수익이라고 합니다. 증분수익은 500개를 90원에 받아들였어요. 90원에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45,000원입니다. 증분원가를 빼줘야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증분이익이 나오겠죠? 유휴 생산 능력은 충분하다. 이 단서 조건이 아주 중요한 거죠. 유휴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의 단서 조건은 뭐냐면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 변동비만 따져주시면 돼요. 변동비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매출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원가가 100만 원 나와 있고요. 판매관리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 나와 있어요. 합쳐서 150만 원인데 이 중 50%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정비.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가 되는 거죠? 변동비가 되는 거죠. 150만 원에 50%면 75만 원이 변동비죠. 나누기 75만 원 나누기 금액 나누기 이게 그죠? 금액 나누기 뭐를 내주시면 될까요? 거의 매출액이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해줘야지 단가가 나오잖아요.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해줘야지 단가가 나오는데 수량이 아무리 봐도 몇 개를 생산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몇 개를 팔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판매 수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맨 위에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만 원. 매출액 나누기 판매 가격이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 나와 있으니까는 나눠주면은 판매 수량은 10,000개가 나옵니다. 10,000개. 자, 그래서 변동비는 75만 원 나누기 판매 수량 10,000개를 해주시면은 75원이 계산이 되네요. 75원.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 원가는 고정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75원을 내주시면은 37,500원이 생깁니다. 7,500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7,500원만큼 이익이 생깁니다. 답은 2번이죠. 유휴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변동비만 따져라. 변동비가 75만 원, 150만 원의 50%면 75만 원이죠. 네,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단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하면 단가가 나오는데 판매 수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매출액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9번. 의사결정 관련된 설명에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를 고려할 경우에 여러분 일단 시설은 100%다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100% 유휴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100% 활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유휴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변동비만 따지면 되지 않고요. 고정비도 따져야 되겠죠? 그죠? 고정비도 따져줘야 돼요. 때문에 임차료 고정비이지만 관련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기회 원가는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최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회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증권원가에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 즉 자본 비용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고정 원가가 당해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것은 비관련 원가, 회피 불능 원가는 비관련 원가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30번.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과거에 투자 결정을 통해서 이미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 매물원가는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매물원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원가에 대한 현금 유출은 이미 그 투자 시점에 전에 현금 유출로 파악되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현금 유출로 계산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니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를 반드시 현금 흐름 파악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나왔었던 문제 다 똑같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이자 비용은 현금 흐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1번. 순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독립적인 투자안에 대해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컸을 때 투자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치가선 원칙이 성립된다고 했고요. 순현재가치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내부수익률법에 관련된 거죠. 투자기관의 현금 흐름을 내부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내부수익률법이에요. 32번. 기업 실무 조사를 한 결과 이론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안을 평가할 때 회수기간법이 많이 사용되는 장점 1번이죠.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2번의 답은 1번. 33번.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처음 2년은 매년 1,000만 원을 지난 강의에서도 숫자만 바뀌었었고 똑같이 풀어봤어요. 1,000만 원. 처음 2년은 1,000만 원입니다. 3년째는 600만 원을 운용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현가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금 현가를 계산을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1차, 2차, 3차 연도입니다. 현가는 0점으로 시작된다라고 그랬고요. 연금 현가는 0점, 1점, 2점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현가입니다. 0.89. 그 다음에 2년일 때는 0.8, 3년일 때는 0.71이 나와 있어요. 그 연금 현가는 처음에는 0.89 맞고요. 두 번째는 두 개를 더해주시면 1.69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세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69 플러스 1.69 플러스 0.7 하나, 0.7 하나를 해주시면 2.4가 나옵니다. 2.4. 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똑같죠? 곱하기 2년일 때 똑같을 때는 연금연가 1.69를 곱해주시면 1,690만 원이 나옵니다. 1,690만 원. 세 번째 거는 지 혼자죠. 0.7을 곱해주시면 돼요. 현가 0.71을 곱해줘요. 그리고 600만 원 곱하기 0.71을 해주시면은 426만 원이 계산이 돼요. 426만 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플러스 1,690만 원. 더해주시면 2,116만 원이 나오죠.
근데 투자 금액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투자 금액이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수련재 가치 NPV는 얼마입니까? 516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 책임 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서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문을 말하고요. 책임 회계 제도가 도입되면 사전에 설정된 예상과 실제 성과를 비교해서 각 책임 중심점에 성과 평가를 하게 된다. 맞죠? 이때 고정 예산이란 원가 행태 분류상 고정 원가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예산, 이건 뭐죠? 고정비 예산을 뜻하는 건데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고정 예산과 고정비는 관련이 없고요. 변동 예산과 변동비도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이 고정적인 게 고정 예산이고 예산이 변동할 수 있는 게 변동 예산이지 이게 고정비 변동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이에요. 2번에 틀렸어요. 분권화된 환경에서 소규모 부문 경영자들은 상위 경영자들보다 더 융통성 있고 민첩하게 시장 기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책임 중심점은 성격에 따라서 원가, 수익, 이익,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35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책임 중심점으로서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책임 중심점별 원가와 공통원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책임 중심점에 배부된 고정재정간접비는 통제 가능 원가가 아니죠. 통제 불능 원가입니다. 고정비는 3번이 틀렸어요. 책임 중심점 경영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통제 불능 원가, 즉 고정비는 제외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변동비만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합니다. 3번이 틀렸죠. 36번. 사업부 X의 투자 수익률은 사업부 X의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18%가 나와 있고요. 사업부 Y의 투자 수익률은 17%입니다. X가 더 높네요. X와 Y는 모두 신규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규 투자안을 고려했을 때 X가 고려하는 신규 투자안의 기대 투자 수익률은 16%고요. 자본 비용이 15%입니다. 자본 비용은 몇 퍼센트? 15%. 당연히 높으니까 채택을 해줘야 되고요. Y는 18%. 오, X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하지만 자본 비용이 더 높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채택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6번의 답은 1번. 37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지난 강에서 풀었었던 문제죠. 매출액을 이용해서 자, 매출 나누기 평균 자산은 자산 회전율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매출액이 6억 원 나와 있고요. 나누기 평균 자산은 안 나와 있지만 자산 회전율이 몇 회? 10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균 자산은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6천만 원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15%면 900만 원인데 영업이익을 2,100만 원 얻었으니까 1,200만 원이 잔여 이익이 되는 거죠. 잔여 이익 1,200만 원입니다. 38번. 분권화와 책임회계 성과평가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었습니다. 잔여 이익에 의해서 채택되는 투자안이 투자 수익률법에 의해서도 항상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하부 경영자가 자신의 성과 측정지를 극대화할 때 그 기업의 목표도 동시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부 경영자 성과 측정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목표 일치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기업과 하부 경영자의 목표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2번이 맞아요. 자, 3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경제적 부가가치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외부 보고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업부의 성과 평가를 위한 내부 관리 회계의 필요성에서 대두된 개념이다. 맞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상의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자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이거 뭐죠? 자본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제적 부가가치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2번에 틀렸습니다. 자본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2번이 틀렸어요. 경제적 부가가치 분석은 사업 구조 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측면,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만 갖고 측정을 하는 것이 경제적 부가치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비재무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40번. 경제적 부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사업용 자산이 3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채가 120억 원, 자기 자본이 180억 원 나와 있고요. 세우순 이익은 120억 원이 나와 있죠. 자산이 300억 원이에요. 300억인데 부채가 얼마? 120억, 자본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80억이에요. 세우순 영업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나와 있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본은 그냥 곱하기 15% 해주시면 돼요. 자기 자본은 그냥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 180억 곱하기 15%를 해주시면은 27억이 나옵니다. 27억. 근데 타인 자본 비용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서 법인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 비용은 12%에서 법인세율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25%를 빼주시면은 실제 이자 비용이 나올 겁니다. 1에서 25% 빼면 75% 나오죠. 그러면 0.12 곱하기 0.75를 해주시면은 9%가 나와요. 이게 실질 타인 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9%. 다시 한번요. 배당금은 자기 자본 비용은 배당금을 주는 거고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부채이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법인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채 타인 자본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분기가 돼서 이자 비용은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1- 여기서 1은 12%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은 9%가 되는 거예요. 120억 곱하기 9%를 해주시면은 120억 곱하기 9%를 해주시면은 10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10억 8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개 더 해주시면은 얼마 나올까요? 37억 8천만 원이네요. 37억 8천만 원이 금융비용이 되는 거죠. 자본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본비용. 그러면 빼주시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자, 120억에서 그죠? 마이너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7억 8천만 원. 37억 8천만 원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82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82억 2천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법인세율이 나와 있으면 자기 자본 비용은 그대로 계산하지만 타인 자본 비용은 법인세 효과, 이자 비용으로 처리된 만큼 비용이 늘어나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줄여서 법인세 효과 계산하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은 9%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회 원가회계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